네. 됐네요. 예, 감사합니다. 잠깐 긴장을 좀 풀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이게 지금 동시에 온오프가 동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국내에서 디지털 영역에서의 블록체인 웹3를 전체 총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APEC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저희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글로벌 차원에서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는데, 그런 영역에서 특히 이제 글로벌이나 APEC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웹3나 블록체인 관련된 여러 케이스나 이런 과제들에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고요. 저는 뭐 이전에 다른 컨설팅 펌에서도 이제 블록체인 웹3를 사실은 리드했었고, 제가 블록체인 쪽을 특화해서 컨설팅 한 지가 벌써 한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초기에 우리가 2017년, 18년에 크립토 붐이 되게 초기에 또 일 때, 뭐 그때도 많은 이제 뭐 국내 글로벌 대표 기업들 CEO나 CXO 분들을 모시고 실제 워크숍도 많이 진행했고, 제가 최근에 수행했던 과제 리스트를 보면 뭐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 이제 CBDC라고 많이 불리는 그런 컨설팅의 전체 제가 총괄 PM도 했었고, 국내 대기업들이 관심 가지는 주제에서 컨설팅 펌에서 수행하는 뭐 여기 보시는 최근에 했던 NFT 신사업이나 뭐 이제 곧 규제가 나오는 STO, 그다음 대체거래소 NFT 이런 관련된 초기적인 뭐 거의 자문들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교수님한테 강의 요청을 받고, 뭐 제가 작년에 이제 핀테크 윅에서 발표했던 내용도 있긴 하지만 웹3라는 그때는 NFT를 가지고 이제 발표를 드렸고, 이제 오늘은 웹3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강의를 부탁받았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우리가 핵심 질문을 좀 가져가면서 이 강의를 이끌어갈까, 그래서 정리를 크게 3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블록체인과 웹3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초기에 지식이 있다고 치고, 근데 이제 이런 근본적인 웹3의 정의를 넘어서서 이게 전통적인 우리 산업에 어떤 비즈니스 변화를 일으킬 거냐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렇게 되려면 웹3가 근본적으로 뭔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그러면은 이런 웹3의 변화되는 사상을 기반으로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어떤 방향으로 이걸 보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웹3 크립토계에서 사용자가 되게 중요하지만 이걸 이끌어갈 수 있는 큰 기업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게 저희가 두 번째로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럼 이런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렇게 3가지 키 퀘스천을 가지고 이제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젠다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3개로 진행하고요. 첫 번째 웹3가 뭐냐라는 질문을 이제 많이 받고 있는데, 혹시 웹3를 아예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나 잘 모르겠다. 웹3는 처음.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아마 지식도 풍부하시고,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나 이런 웹3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웹3라는 정의를 많이 얘기할 때, 뭐 우리가 여기 보시면 핵심 특징이라고 해서 이런 아마 워딩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웹3라고 검색해보면 구글에 이미지 뜨는 게, 우리가 웹1 시대는 읽기 전용 시대고, 웹2는 읽기와 쓰기가 됐고, 웹3는 이제 소유까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어떠한 비즈니스의 변화냐는 거를 저희가 이해를 할 때 가장 쉬운 예가, 기존에 우리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90년대 중후반 때 웹이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홈페이지라는 개념들을 다 이해하고 계실 텐데, 그런 웹1에서 웹2로 변화할 때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과거 10년, 20년을 역사를 돌이켜보면 웹2의 큰 변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웹1이 처음에 나왔을 때 웹2라는 용어가 나왔지만, 실제 우리가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이나 SNS가 생겨나면서부터 웹2라는 개념이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되는구나.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읽기 전용 서비스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특정한 플랫폼 위에서 실제 쓰고 이런 것들을 다른 유저가 볼 수 있고, 그럼 그걸 통해서 실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발전하는, 이게 웹2의 이제 시대였고, 저는 웹2의 시대를 이게 중앙화된 플랫폼 시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과거 한 저희가 15년 동안 많은 플랫폼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커머스부터 시작해서 뭐 소셜 네트워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중개 대행 서비스까지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그 웹3가 나온 배경이 사실은 뭐 이 블록체인의 토큰 이코노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크립토계나 이런 웹3에서 많이 주창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편리하게 쓰고 좋은 서비스를 쓰고 있는 웹2 중화화된 서비스가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모델인가, 현재 시점에서 이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런 의문의 시작은 여러 우리가 활성화되고 있는 중화화된 플랫폼에서 실제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그 플랫폼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 되거나 어떤 기관이 되거나 커뮤니티가 되는데, 그 컨텐츠의 소유권을 넘어서서 이거의 활용성에 대해서 누가 혜택을 보고 있냐라고 사실 우리가 파악해보면 거의 중화화된 플랫폼 회사가 70%에서 90%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 나머지 한 10% 정도의 수익을 광고 형태로 혹은 컨텐츠 크리에이터한테 이제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전이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서 보면 실제 이런 것들이 좀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고, 그걸 과거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면서 실제 개인이나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그 컨텐츠를 직접적으로 소유할 수 있고, 그 소유하다는 개념은 자기가 거래할 수 있고, 이런 생태계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기반이 갖춰지면서 우리가 웹3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각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웹3의 기술적인 얘기를 구체적으로 드리기보다는 그 웹3가 도대체 이제 철학과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다르냐라는 관점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제 뭐 유튜브 플랫폼을 생각해 보면 유튜브 플랫폼의 기본적인 소유권과 거버넌스를 누가 가지고 있냐? 구글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결국 웹3에서는 이런 그 컨텐츠의 소유권과 거래할 수 있는 권한, 거기서 나온 수익들을 구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탈중앙화된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필요가 있고, 그런 형태의 간단한 이제 소유권의 변화, 그리고 그 플랫폼을 유지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도 이제 필요하게 되고, 그런 것들은 누가 구성을 하게 되냐면 이 생태계에 참여하는 내 개인이나 주체들이 실제 어떤 CEO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민주적인 과정에 의해서, 오늘 뭐 뒤에 세션에 있는 다오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들이 참여한 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로 전략적으로 바뀌게 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적 수익도 플랫폼 회사가 거의 독점하는 형태가 아닌 참여하는 생태계 주체가 이걸 수익들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상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좀 이제 웹3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철학적인 사상적인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탈중화가 돼 있다, 그러면 이제 탈중화된 형태의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CEO들께서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비즈니스는 웹2 비즈니스고 내가 중화된 플랫폼 기반으로 사업을 이어나가는 건데, 도대체 그런 관점에서 웹3라는 건 뭐냐, 어떻게 이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암호화폐, 막 가상 자산과 그 블록체인과 웹3 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을 지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사실 또 많이 받고 있는데, 뭐 여기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웹3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그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사상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대한 담론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지탱하는 그 웹3의 생태계를 구조적으로 이끌어가는 기술적인 인프라가 블록체인 인프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기술적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는 웹3의 생태계 메커니즘이 바로 이제 가상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중앙화된 플랫폼들을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전통적인 기업들이 그 비즈니스를 운영 유지하기 위해서 기술적 인프라를 투자하고 그다음 운영들을 활성해 나가는 그런 방향인데, 예, 고맙습니다. 그런 방향인데, 그 탈중앙한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메커니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필요한 토큰 이코노미 필요하고, 토큰 이코노미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부리는 크립토,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자산들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표가 아주 재밌습니다. 네. 아, 그런가요? 메타버스를 채널로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게. 네. 아, 예. 뭐, 제가 그 설명을 좀 못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는 하입이 좀 꺼지긴 했는데, 그래서 메타버스와 웹3의 관계를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어떻게 디파인 하냐면, 웹3의 생태계나 그런 서비스 내에서는 굳이 우리가 지금 불리는, 뭐, 메타에서 추구한 메타버스 플랫폼, 뭐, AR, VR이 기반으로 뭐, 그 가상현실 세계를 막 구체화해서 일어나는 그런 서비스들이 꼭 없어도 웹3 생태계를 만들 수는 있고요. 단지 이제 그런들이 구현되는 형태의 디지털 채널로서의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오프라인, 온라인 연계된 형태의 서비스 채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웹3가 어떻게 보면 조금 철학적이고 사상적이고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나 서비스들이 지속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좀 가지면서 작년에 사실은 트위터 상에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죠. 이제 웹3라는 게 되게 사상적으로는 맞는데 이게 되게 허구호상 아니냐. 그냥 이제 잭도시, 트위터 공동자 잭도시가 말한 것처럼 웹3는 뭐 좋은 사상이긴 한데 이게 사실은 누가 돈 버는 구조라고 보면 결론적으로 VC들이 미리 다 투자해서 돈 놓고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펌핑해서 일으키는 약간 허상이 아니냐 이런 이제 트위터도 날리기도 했었고 뭐 앨런 머스크도 작년에 웹3가 실체가 있냐 서비스가 있냐 나는 아직 주변에서 못 봤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웹3의 개념과 서비스에 대한 이제 의구심들을 한편으로 많이 가져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고요. 반대편에서는 보면 웹3가 사실은 지금은 아직 초기 하이프 형태지만 웹3가 미래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CEO들이나 블록체인 업계의 전원이 나가. 네, 잠시 잠깐 브레이크가 됐는데 그냥 말씀은 좀 하고 계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7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전문가들이 웹3를 바라보는 이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웹3가 허구냐 허상이냐 이런 논쟁을 벌이기 앞서가지고 저희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웹3를 이 아이디어란 현상들을 바라볼 때 이게 결론적으로는 향후에 어떠한 비즈니스 형태가 생겨날 건지가 이 웹3를 바라보는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장. 네.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견해는 달라지긴 하지만 지금 마지막 쪽에 보시는 팀 오릴리가 얘기한 것처럼 웹3가 결론적으로 이상적인 형태의 철학과 사상인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려면은 결론적으로 현실 세계와 맞물리는 법 체계나 운영되고 있는 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이제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유저 확보하는 측면에서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놓여보면 제가 이제 이런 트위터 상이나 전문가들의 견해 중에 좀 재밌는 이제 일례를 하나를 예를 들고 싶어서 우리 JP 모건의 CEO가 예전부터 최근까지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특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크립토에 대한 부정적인 인터뷰를 되게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과거부터 14년부터 최근에 언론 기사를 한 거 보면 뭐 암호화폐는 그 최악의 가치저장 수단이다. 최근에 보면 암호화폐는 이게 과대선전 사기다. 이런 여러 인터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럼 JP 모건이 근본적으로 블록체인의 웹3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밑에 수면에 깔린 내용들을 사실 보면 저는 전통 금융사 중에 가장 많이 블록체인과 웹3에 투자하고 준비하는 회사가 사실 JP 모건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2015년부터 이미 JP 모건은 그 쿼럼이라는 그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우리 메인넷을 금융사에서 운영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지를 실제 기술적으로 만들고 커뮤니티도 만들고, 그리고 보시면은 19년에 뭐 JPM이라는 코인, 스테이블 코인도 우리가 발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오닉스라는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서 기존의 금융의 체계를 바꿀 수 있는 블록체인과 웹3를 활용해서 실제 인프라 플레이를 하겠다고 실제 오닉스라는 조직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시작한 벌써 초기에 100명 정도 신규 인력들을 조직 세팅을 하고, 지금까지도 다양한 데의 서비스, 뭐 디파이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전자 지갑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생태계 준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 CEO의 언급과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배치되는 형태의 그 준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저는 이제 뭐 제가 CEO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지 않았지만 JP 모건이 이런 과거 15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지금 한 10년의 여정을 밟고 있는 그런 과정들은 앞서 봤던 우리 웹3 블록체인의 이제 허상 논쟁과는 좀 별도로 이게 금융의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저의 기술이라 이렇게 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허구냐 미래냐는 관점에서 뭐 또 하나의 좋은 예시로 이제 그럼 실제 웹3나 우리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유저들이 규모가 어떻게 되냐는지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슬라이드냐면 그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재밌는 게 지금 현재의 웹3 유저, 그래서 이제 탈중앙은행 전자지갑들에 등록되어 있는 수를 보면 한 2억 명 정도 됩니다. 근데 뭐 이런 분들이 유니크한 숫자냐 이런 것, 그리고 액티브하게 사용하는 거냐, 그건 좀 갑노를박이 있는데 실제 2억 명 중에 이더리움 전자지갑의 액티브 유저 수가 지금 한 1,4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인터넷이 처음에 그 나오고 실제 지금의 전의를 일으키는 과정을 보면 지금 그 웹3 전자지갑 유저 수가 과거 한 90년대 말에 인터넷 유저 수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유출을 하기는 지금 막 검토 검증 기간이 넘어섰고 적용 확산에 되게 초입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웹2의 중화된 플랫폼들이 활성화되는 가장 유저 수가 한 1빌리언 유저를 보고 있는데, 현재 지금 그 웹3 전자지갑을 가지고 있는 수가 보면 그거의 한 10분의 1 정도 되고요. 액티브 유저가 한 1.7% 정도 되는데, 그럼 이런 전의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따라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터넷에 처음에 나왔을 때 지금 웹2의 플랫폼들이 활성화되는 형태까지 많은 과정이 걸렸고 시간이 걸린 것처럼, 그렇게 활성화되기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 킬러 서비스의 등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입 단계에서 많은 우리가 뭐 블록체인 크립토에 관심 계시니까 최근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실리콘밸리나 국내에서도 많이 발굴되고 있죠. 아직은 초입 단계이긴 한데 이런 대중화를 위한 킬러 서비스 등장이라는 게 이 전체의 웨이브를 따라갈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여정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 개 챕터를 말씀드리겠다고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웹3가 어떤 거고, 실제 웹3의 좀 사상적인 전위 관점에서 이게 어떤 비즈니스 변화를 일으킬지를 초기적으로 조금 이제 검토를 해봤고, 챕터 2로 넘어가서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게 글로벌 기업들이 그러니까 저런 웹3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제 화두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시작을 요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아까 웹3가
근본적으로 웹1에서 웹2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크리티컬 패스라는 게 존재하고 많은 유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사용자 참여가 중요한데 그 사용자의 참여는 어떻게 디파인 될 수 있냐면 전통적인 웹2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과 서비스를 웹3의 좋은 기술을 접목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영역들을 연계하고 확장하는 단계 1번이라는 영역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나와 있는 프로젝트성의 웹3 서비스들이 사실은 많이 비판받고 있는 게 너무 사용하기 어렵고 뭐 그들만의 리그고 우리가 아직까지 매스 어댑션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웹3를 웹3 기반을 주창하고 거기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들이 좀 더 많은 유저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웹2의 요소들을 활용 연계하는 것들이 또 중요하다. 두 가지 이제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마지막으로는 이런 웹2에서 웹3로 넘어가는 서비스 연계, 그 다음에 웹3를 시작으로 한 서비스들이 웹2에 활용되면서 연계되는 부분.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생태계를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적인 준비를 갖춰야 실제 이 모든 생태계가 잘 돌아가고 앞서 설명드렸던 우리가 유저들의 폭발적인 증가, 매스 어댑션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각각의 하나하나 영역별로 제가 좀 케이스를 가지고 짚고 어떤 준비들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전통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웹2 기업들, 선도 기업들이 어떻게 이 웹3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지를 좀 도식화해서 이 용어 정리를 해봤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영역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초기에 가장 쉬운 방법, 뭐 저도 이제 많은 이제 오너분들의 CEO 분들한테 이제 요청을 받고 있는 웹3가 기술적으로 기술 기반의 아까 철학과 사상을 맞는 것 같고 시장이 커질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좀 해볼 수 있을까라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실제 뭐 여기 리스트 말고도 많은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아직 직접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기 힘들지만 어디에 투자를 좀 해보면서 이게 어떤 시장으로 변화될지를 좀 알아보겠다고 하는 영역들이 첫 번째 영역이고요. 그 다음 영역들은 웹3라는 기반으로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아까 제가 웹2 서비스를 웹3 형태로 연계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부분에서 접목을 할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예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웹2 서비스에서 웹3 사상을 적용해서 크립토를 연계한 결제 서비스. 뭐 이게 가장 이제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뭐 페이팔부터 시작해서 뭐 통신사나 여러 패션 유통 뭐 이커머스들이 규제 당국의 바운더리 안에서 어떻게 이제 크립토를 끌어들이면서 결제를 연계할 거냐 이게 가장 쉬운 우리가 유저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 영역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한 단계 더 나가면 단순하게 결제 지급 말고도 사실은 블록체인이나 웹3 개념들을 활용해서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뭐 작년에 많이 이제, 하반기에 많이 기사화됐던 블록체인 웹3 기술 기반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리워드나 멤버십 서비스를 좀 다르게 고도화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리고 이제 뭐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통 금융의 기업들이 실제 이제 지금 이미 글로벌 차원에서는 규제가 풀리고 있고 한국도 곧 규제가 풀린 뭐 STO 증권형 토큰 기반의 우리 발행 유통과 거래소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실제 게임사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뭐 플레이2원이나 X2원 같은 기반의 게임들을 어떻게 출시할 거냐. 그런 영역들이 어떻게 보면 거래소 영역과 포함해서 다 이런 기존 서비스를 웹3 기반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예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영역이긴 한데 웹3 기반의 신규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구글 같은 경우는 작년 포함해서 가장 많이 웹3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기업이고요. 실제
구글이 그런 투자하는 회사들을 좀 면밀히 놓고 보면 작년에 이미 블록체인 인프라 팀들을 구축했지만 본인들이 웹3에서 특정한 영역의 서비스 플레이어로 이제 지금 현재 웹2 시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유튜브나 뭐 다른 지메일이나 이런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게 나아가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웹3 세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인프라 플레이 관점으로 본인들이 어떤 식의 준비를 해야 될지를 신사업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중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집중해서 보실 이제 케이스들이 저는 세 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페이팔, 두 번째는 스타벅스, 세 번째는 나이키의 움직임을 우리가 면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나이키 같은 경우는 저는 전통적인 웹2 기업, 나이키가 웹2 기업이냐 좀 질문을 받으면 좀 모호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은 이런 포트폴리오 상에서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재미난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케이스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팔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가 가장 전통 금융사라고 지정하기 좀 어렵지만 우리가 모바일 기반의 결제 영역에서 가장 이제 혁신적인 플레이어고 유저 수가 많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인데 페이팔 같은 경우도 이미 실제 웹3 기반, 블록체인 기반을 활용해서 우리가 결제랑부터 시작해서 암호화폐를 우리가 보관 수탁하거나 그 다음에 실제로 매매할 수 있거나 결제할 수 있거나 심지어는 이런 것 기반에 세금 납부할 수 있는 이런 연계 서비스들을 약간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지금 토스 슈퍼앱처럼 기존에 있는 전통금융의 서비스하고 지금 크립토계가 움직이고 있는 이런 서비스를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생태계를 하나의 앱을 활용해서 모두 연결시키겠다는 게 페이팔의 사상이고 실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서비스지만 이미 많은 매출이나 수익적인 측면 그리고 고객적인 측면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고 페이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실제 이런 지갑을 활성화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의 아마 웹2의 플랫폼 시대에서의 전통적인 유저 이외에 최근에 많은 이제 MZ세대나 알파 세대 이런 세대들이 크립토나 NFT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다르고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저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끌어들일까 하는 것들이 사실은 페이팔의 고민, 그런 전통 금융사들의 고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어떻게 하면 빨리 선도적으로 본인들이 서비스를 만들고 확장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웹3의 금융들을 빨리빨리 규제 당국과 협의해서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스타벅스에서 작년에 출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하는 웹3 기반의 리워드 멤버십 프로그램인데요. 혹시 이 내용 기사를 못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예. 아마 이제 검색해 보시면 작년에 많이 이제 화두가 됐었는데 사실은 이제 스타벅스가 얘기하는 블록체인 웹3 기반의 리워드 멤버십이 엄청 대단한 거냐. 크립토나 기술 하시는 분들을 보면 별거 대단한 거 없는데 그냥 이런 것들은 이미 과거에 19년, 18년에 텐센트도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리워드 프로그램, 멤버십 프로그램 만들겠다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렇게 대단하게 보고 있지?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긴 하는데 여기 적혀 있는 내용도 읽어보시면 기존에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리워드 프로그램 우리 SK 실업 같은 거 많이 쓰시는 분들 보면 멤버십이 활성화되어 있고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개념을 좀 집중적으로 이제 보시는 게 좋냐면 여기 있는 키워드 중에 개방형 리워드라는 키워드를 잘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초기에 웹3 블록체인의 사상이라는 게 중앙화된 플랫폼 회사의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기획하고 개발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부가적인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 또 본인들이 비즈니스 모델 만들고 이런 형태의 전이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기반 위에 웹3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유저들이 결론적으로 그 리워드 멤버십에 소유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주체가 되고, 그런 소유를 기반으로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고, 그런 개인 간 거래라는 건 본인들이 특정한 형태의 소유권과 저작권을 가지면서 다른 생태계 플레이어들을 끌어낼 수 있는 이제 개방형 형태의 메커니즘으로 변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라는 형태를 좀 보면, 과거에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이제 그 스타벅스 앱에서 많이 이제 사용하실 건데, 스타 리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결론적으로 내가 스타벅스 매장에서 실제 결제를 커피 먹고 이제 결제한 것들을 실제 별풍선이나 리워드를 개인한테 주고, 그 리워드가 다시 무료 음료 형태로 혹은 여러 굿즈 형태로 수령하는 형태. 그래서 보면 지금의 형태의 스타 리워드라는 것 어떤 결제 중심, 그 다음에 매장 내에서의 혜택을 주는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스타벅스가 초기적으로 이제 선언한 그 방향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을 구매 결제 중심이 아니라 내가 커피나 스타벅스의 브랜드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제 경험의 트랜스포메이션, 경험의 액티비티를 이끌어낼 수 있게 만들고, 그런 그 경험의 액티비티를 실제 우리가 단순하게 무료 커피를 주는 개념을 넘어서 가지고 그런 로얄 고객들을 대상으로 여러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커피의 생산, 제조, 구매, 이런 전체 밸류체인 단계에서의 추가적인 혜택과 서비스를 주면서 고객들을 락인시킬 수 있는 모델들을 지금 꿈꾸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NFT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이제 코스타리카의 커피 농장에서 우리가 체험을 한다든가, 우리 와이너리 투어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유명한 바리스타를 통해 가지고 그 NFT 리워드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는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나, 그럼 더 나아가서 이런 NFT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지역이나 특정한 영역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블록체인 웹3 좋은 사상들은 내가 전자지갑에 누가 어떤 유저들이 활동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저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나아가게 되는 이제 그림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관심 높게 보냐 하면, 사실은 그 스타벅스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장 잘하는 기업들이라고 많은 MBA나 우리 비즈니스 케이스에서 활성화되고 있고, 실제로 이 사이렌 오더나 실제 충전 기반의 커피 구매 결제를 하는 영역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미국의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금 자산의 보유액보다 더 커졌고, 실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거대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인데, 이런 플랫폼 회사가 실제 이런 웹3 기반의 리워드 멤버십을 출시하고 유저들을 끌어들인다는 형태는 이미 많은 로얄 고객층, 이제 매스 어댑션을 일으킬 수 있는 고객층을 담보하고 있는 회사 차원에서의 전이기 때문에 실제 상용화된 서비스를 이끌기도 쉽고, 그런 형태로 했을 때 아마 스타벅스가 꿈꾸는 이제 형태가 미래가 페이즈 2가 나올 텐데, 아마 탈중앙화된 사상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큰 좋은 시작점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질문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멤버십 제도로 저기 나오는 서비스를 사실 못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좋은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좀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우리가 10년 전에 나왔던 멤버십 리워드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유명한 실업이라든가 모든 카드사나 금융사들, 통신사들뿐만 아니라 멤버십 리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저도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의 MZ세대들이 그거를 열광해서 사용하고 있냐. 그래서 이제 모든 그 멤버십 리워드 가진 분들이 다시 이제 저희 같은 회사한테 와서 질문하시는 게, 이게 확장 가능한 모델로 좀 발전시키고 있는데 한계가 부딪혔다. 어떤 식의 모델들을 우리가 발굴해 나가야 되냐. 더 이상 제휴나 그 제휴사 협력사를 끌어내고 연계하고 비즈니스적으로 계약 맺고 그다음 기술적으로 시스템을 연계하고 이런 것들이 한계에 부딪히고, 실제
지금 국내를 넘어서서 이제 해외 유저들을 끌어들이거나 혹은 해외 유저가 이쪽에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답션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모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사실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답은 최근에 보시면 웹3 프로젝트들 중에 뭐 유가랩스가 하는 BAYC나 이런 멤버십 리워드를 이제 어떻게 보면 NFT 기반의 꿈꾸는 회사들이 나오는 전의를 보면 실제 내가 직접적으로 부가 서비스나 혜택을 설계하거나 자기들이 다 개발하지 않더라도 외부에 있는 다른 생태계가 그 그러니까 유저들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히려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와서 본인들이 거기서 사업하는 모델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형태의 준비를 한다고 하면 스타벅스가 직접적으로 중화된 형태의 모든 서비스를 설계하고 기획하고 개발하는 형태의 전이보다는 더 큰 확장성이 있을 거다. 그리고 2차적인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첫 번째 웹2에서 웹3로 넘어가는 중화된 플랫폼 회사들이 전이상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영역이 특히 이제 나이키 전이인데요. 나이키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혁신적인 케이스로 보고 있고, 아까 제가 앞쪽에 그림에서 웹3의 투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신사업으로 연결된 이 전이의 모든 밸류 체인을 다 가지고 있는 가장 이제 선도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린 그림을 아까 보여드렸는데, 그럼 나이키가 하고 있는 게 뭐냐를 좀 보면, 나이키는 그 시작 자체는 우리가 2, 3년 전에 아티팩트라고 3D 아바타 기반의 실제 이런 디지털 굿즈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기술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 관심 가지고 투자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가상 공간에서 실제 아바타들이 움직이는 이런 여러 패션 의류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고 이걸 접목하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이제 NFT 기술 기반의 이런 그 NFT 3D 실제 그 굿즈를 제작하는 회사였고, 그 나이키가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게 된 이유는 뭐냐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약간 패션 아이템에 이런 아티팩트가 가지고 있는 3D 기반의 실제 NFT 제작 기술을 연계하면 파급 효과가 크겠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아티팩트가 제공하는 그 NFT를 구매하게 되면 실제 AR 필터를 제공합니다. 그 AR 필터가 제공되면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나이키 신발의 그 NFT 필터를 실제로 투영해서 보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이키 신발들이 실제 모바일상이나 플랫폼상에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필터가 씌워진 형태의 패션 아이템으로 전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개인들이 막 트위터나 플랫폼상에 올리면서 실제 재밌는 활동들을 하게 되는, 이게 초기에 이제 케이스였는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하는 관점을 좀 확장해서 보면, 실제 아티팩트는 이런 뭐 패션 의류의 그 아바타 필터도 실제 만들었지만, 클론엑스라고 하는 가상 공간에서의 아바타 캐릭터를 실제 NFT로 발행해서 유통하고 있고, 그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바타 캐릭터들 그 메타버스 세상이나 웹3 플랫폼 혹은 이런 모바일 세상에서 다양한 패션 아이템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판매하면서 실제 우리가 가상 공간 세상에서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전이로 지속적으로 컨텐츠도 만들고, 실제 거기 있는 실물 상품과 연계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까 교수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라는 세상에서 실제 MZ세대들이 활동을 하는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텐데, 그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 기술들을 이 아티팩트와 나이키가 제공을 하겠다 하는 전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나이키 같은 경우는 실물 운동화에 앞으로 이제 판매에 연계해서 이래 약간 리미티드 어디션도 많이 이제 출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품 인증이나 뭐 유통 이론 추적이나 그 다음에 이런 신발을 실물이나 혹은 가상 공간의 신발들을 2차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고, 작년 연말에 우리가 발표했던 그 나이키가 수시닷컴이라고 NFT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유통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런 전체 전이 과정에서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적인 서비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본인들의 웹2에 혹은 패션 아이템이라는 서비스에 연계하는 그 플랫폼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전이들이 실제 나이키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선도적이고 혁신적이고 실제 많은 매출도 이 과정상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웹2 기업들이 어떻게 그 웹3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는지를 예시적으로 좀 이제 봤고요. 그 다음 질문은 아까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림 중에 이제 웹3에서 시작한 기업들이 웹2라는 요소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매스 어댑션을 일으킬 거냐 하는 과정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준비한 슬라이드가 아마 구글에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뭐 웹3 플랫폼 서비스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런 그림들이 이제 막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산업 영역별로 우리가 웹3 기술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웹3 사상 철학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을 소개하는, 뭐 예를 들면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도 그 넥스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되겠다고 하는 뭐 렌즈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이런 형태의 웹3를 주창하는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많은 영역에서 기존에 있는 중화된 웹2 플랫폼들을 대체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작년, 재작년에 많이 생겨나고 있고, 아마 여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실제 요런 기술 기반의 서비스들의 코인들에 투자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브레이브라는 이런 이제 넥스트 구글 크롬을 대체할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각 영역별로 뭐 많은 이제 대체적인 그 프로젝트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실리콘밸리 뭐 VC 투자자로부터 많은 투자를 사실 받은 게 사실이고요. 근데 작년에 제가 이제 여기 중간에 물음표를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 루나 테라 사태, 뭐 연말에 이제 FTX 사태까지 터지면서 이제 이런 그 웹3만의 사상을 가지고 프로젝트들이 생겨난 것들은 이제 투자의 경제가 무너지면서 더 이상은 그 하이브를 타기 사실 힘든 현실이 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웹3를 주창하면서 새롭게 생겨났지만 실제 매스 어댑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가 준비가 돼야 되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제 투자자 중심, 이제 그늘만의 리그에서 우리 뭐 크립토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잘 알거나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수단이 아닌 이런 프로젝트들이 진정한 형태의 유저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준비가 돼야 될 시점이다. 이제 그런 준비하는 관점에서 실제 매스 어댑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영역들은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에 중요한 그 이네이블러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여기 제가 표현한 것처럼 plain regulation. 그래서 실제 웹3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들만의 리그로 포장해서 활성화되고 있는 영역들이 지금은 작년에 우리가 많은 이제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결론적으로 규제의 단국 혹은 규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접근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게 매스 어댑션이 어렵다는 이제 우리 시작점이 있는 거고요.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매스 어댑션이라는 기준이 우리가 보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유저 사용자 10,000명, 1,000,000명, 1억 명, 이런 이제 유저 목표가 달성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기존에 현재 많이 대부분의 유저들이 놀고 있는 웹2 생태계, 중앙화된 금융기관 혹은 서비스 생태계 내에서의 레귤레이션과 연계되지 않는 형태의 서비스들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런 규제의 온라인,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는 형태의 모델들이 생겨나야 되고, 지금 웹3 생태계 프로젝트들이 그런 연계 접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뭐 웹3 혹은 블록체인 초기 프로젝트들이 많이 그 공격을 받거나 개선의 여지들을 얘기 듣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쉽게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해야 된다. 이제 그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각광보고 있는 웹3 프로젝트를 실제 사용해 보려면, 뭐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이미 뭐 중화된 가상자산 거래소의 개설도 조금 친숙하지 않은 그 웹2 유저들 입장에서는 사실 과정들이 복잡하고 난해한데, 특히 웹3 프로젝트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뭐 지금은 또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과거에 보면 개인의 전자지갑 만들고 메타마스크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만들어서 또 연계하는 서비스 등록하려면 우리 시드 구문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또 개인의 인증 같은 거 만들어야 되고, 그 사용하기 자체도 되게 힘들고, 뭐 디스코드나 우리 트위터를 통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개인들이 스터디에서 실제 서비스 사용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직접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불편한 형태가 되게 많았는데, 사실 그런 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이런 핵심적인 이제 기능들이 웹2의 플랫폼에 익숙한 유저들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되고, 실제 이미 그런 웹2 유저들이 사용하는 서비스와 연계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지 실제 메서드 대중화에 용이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이미 뭐 제가 예시는 이게 바이낸스 예시를 들었지만, 실제 웹3를 지향하거나 혹은 웹3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들이 이제 작년에 그런 사태를 터지면서 규제 당국에서 규제 당국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과 얼라이된 여러 형태의 제도와 서비스들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러지 않은 형태는 전체 기존에 있는 그 웹2 유저들을 끌을 수 없다는 이제 위기의식과 그 니즈 때문에 그렇게 시작된 거고요. 아까 보셨지만 페이팔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웹2 플랫폼, 금융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그런 웹2의 플랫폼 회사들도 이 웹3와 접목하는 형태의 사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웹3 프로젝트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되게 위협적인 요소거든요. 규제 당국이 규제를 강화한다는 거는 전통의 금융 플레이어나 전통의 플랫폼 회사들한테 어떻게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입장이고, 근데 웹3에서 시작한 프로젝트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원래는 빨리 웹2의 서비스나 플랫폼을 진출해서 그걸 그 시장을 가져오고 싶은데, 유저들을 가져오고 싶은데, 그 규제나 제도의 허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막혀 있는 상황이고, 실제 그거를 계속 우리가 비난만 하면서 뭐 규제 당국이 이런 서비스를 준비 안 해주고 있어요. 뭐 우리가 지금 게임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규제 당국이 플레이 투 원 게임에 허용 안 해줘서 우리가 못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 컴플레인만 할 게 아니라 규제 당국이 변화한 움직임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어떤 준비를 해 나갈지, 발맞춰 나갈지에 대한 것들을 사전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규제 당국에 더 나아가서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바이낸스는 글로벌 차원에서 여러 그 규제 당국에 발맞추는 움직임들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 또 하나는 그 아까 제가 이제 기존의 웹3 서비스가 웹2 유저들의 편의성과 그 사용성, 그 다음에 친숙,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실제 유저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연계가 필요한데, 실제 이거 보시는 것처럼 국내의 그런 뭐 블록체인이나 웹3를 지향하겠다고 하는 서비스들이 그런 활동들을 상당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라운드엑스가 지금 만들고 있는 클립이라는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SK가 준비하고 있는 타포트나 이런 뭐 1인치 같은 건 좀 다른 서비스긴 하지만, 실제로 많은 웹2 유저들이 인증이나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전이의 과정에서의 연결이 끊어지고, 불편한 부분들을 기존에 있는 웹2 유저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게 우리가 인증 절차를 간소화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클립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좀 변화가 됐지만 카카오톡 내에서 이렇게 인앱 형태로 설치되거나 움직임들을 편리하게 만드는 그런 다양한 시도들을 끌어들이면서 웹2 유저들을 이제 이쪽으로 계속 쉽게 넘어갈 수 있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실제로 준비되고 있고, 현재 그 웹3 프로젝트를 좀 유심히 살펴보면 그런 관점에서 사용자 편의성을 고도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많은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런 움직임들은 탈중앙한 형태의 서비스이긴 하지만 UI, UX의 약간 통일성, 그 다음에 유저들의 평이성, 이런 것들을 커뮤니티 차원에서 지금 많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형태들을 움직여야 된다는 준비들이 상당히 많이 최근에 침체기긴 하지만 그 활동들을 보고 있으면 앞으로 좀 더 이런 혁신적인 사례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초기에 설명했던 웹3라는 전이의 활성화에서 되게 중요한 슬라이드인데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웹2라는 그 중앙화된 플랫폼 세계, 그 다음에 웹3라는 다소 이질적인 탈중앙화 형태의 프로젝트 커뮤니티 형태의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게 과거에 웹1에서 웹2로 넘어가는 전이보다 상당히 어렵고 난해하고 복잡한 그런 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웹3를 보면, 저게 우리가 웹2라는 중앙화된 플랫폼에서 웹3가 넘어간다는 개념이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실제 구현되기가 가능할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 거를 보면 이게 이제 제가 동그라미 박스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국가, 하나의 다른 형태의 생물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연계하는 이제 웹2, 웹3 브릿지라는 게 되게 필요한데 우리가 브릿지라는 거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크립토 블록체인 업계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긴 한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브릿지라는 건 기술적인 브릿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기술적인 브릿지를 넘어서서 결론적으로는 유저라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웹2나 웹3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세계이긴 한데 유저 입장에서는 같은 통로를 가지고 소통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연계돼야 되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서비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웹2와 웹3를 연결하는 기술적인 인프라 이외에 유저가 웹2를 사용하다가 웹3를 넘어가거나 혹은 웹3를 경험하다가 웹2로 넘어가는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의 전이 관점에서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나 인프라가 갖춰져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컨트랙트 트랜잭션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웹2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많은 글로벌 그다음 국내 기업들을 보면 그런 기업들이 원래 본인들이 하는 비즈니스의 트랜잭션들은 지금 웹3 세계에서 연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웹2 플랫폼 기업들이 본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ERP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기업들 간에 혹은 기업 내부에 이런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과정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웹3 아까 스타벅스가 꿈꾸는 리워드 플랫폼의 확장, 나이키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그런 혁신적인 서비스의 연계를 과거 기업들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재무적인 제표나 파트너십과 연계해서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생각해보면 되게 어렵고 난해한 형태의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계할까? 그 다음에 이미 규제를 받고 있는 웹2의 레귤레이션과 컴플라이언스 체계는 그런 웹3에서 어떻게 또 연동하고 확장해야 되냐. 이런 다양한 여러 형태의 질문들을 생각해보면 이 웹2와 웹3의 브릿지라는 연결을 실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능들이 필요하고 아직은 그런 이제 담론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아직은 적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세일스포스닷컴도 최근에 NFT 플랫폼들을 웹3에 연계하겠다고 하고 있는 그런 전의를 보면 전통적인 웹3, 웹2의 플랫폼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그 인프라 기업들이 웹3 브릿지를 이제 웹3 세계가 활성화된다는 기본 전제 하에서 이런 인프라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많은 웹3 생태계를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 기술적인 인프라 플레이어들이 있긴 한데, 아직 이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웹3 자체의 생태계를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그 자체 웹3 메인넷 생태계 간의 인프라를 어떻게 연계할 거냐, 그 다음에 웹3 서비스를 우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인프라를 제공할 거냐. 아직 어떻게 보면 요 단계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거고, 요렇게 넘어가는 단계는 좀 부족한 거니까, 이게 저희가 투자적인 관점에서 좀 놓고 보더라도, 실제 저런 형태의 서비스가 활성화된다고 했을 때, 이런 플레이어들이 누가 어떤 전의를 일으킬 건지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오히려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세 가지 관점으로 기존의 이제 웹2 기업들은 이제 웹3라는 이런 앞으로 먼 미래 혹은 단기간 미래에 다가올 영역에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하는 것들이 앞쪽에 제가 네 가지 용어로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상에서 이게 투자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할 건지, 아니면 실제 나이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이처럼 아예 새로운 형태의 신규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진출할 건지, 어떤 플레이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하는 거고, 웹3 프로젝트 입장에서 보면, 웹3의 혁신적인 그 사상을 기반으로 재미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금의 당면 과제는 어떻게 유저들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 웹2의 편의성과 사용성, 그 다음 규제 제도와 온라인된 형태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하는 것들이 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숙제 화두로 남겨져 있고, 웹3 투자자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과거의 약간 프로젝트성, 투자 아이디어성 기반의 프로젝트를 조금 배제하고, 이게 웹2와 웹3 연계 접점 관점에서 인프라적으로 플레이어가 누가 될 건지, 어떻게 이게 활용되고 확장될 건지, 이런 관점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은 이제 10분 정도 썼는데 마지막 1분만 좀 더 쓰고자 하는데요. 이게 저도 회사를 대표해서 이제 온 거니까 조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마무리 발언을 드리면, 저희 BCG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략펌 중에 유일하게 이제 뭐 한국 서울 오피스 내에서도 블록체인 웹3 전담 이제 팀을 작년에 조직했고, 그 조직을 기반으로 지금 다양한 글로벌 차원에서 준비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낯가지럽게 드리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뭐 글로벌 전략펌이 뭐 국내 글로벌 차원에서 이런 블록체인과 웹3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라고 사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여기 뭐 제가 한정적으로 좀 리스트를 좀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인 금융회사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블록체인 크립토 업계까지 실제 저희가 그 고객 CEO들이나 뭐 CXO들 대상으로 우리가 자문을 해드리고 조언을 해드린 영역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다양하고, 실제 많은 국내 뭐 지금 전통 금융의 뭐 지주, 그 다음에 이런 그룹 계열사들이 이런 블록체인과 웹3 토픽을 가지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 이외에도 비즈니스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준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단순히 좀 침체기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약간 잠깐 움츠렸다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고 있고, 이게 지금의 그런 CEO들이나 오너들의 질문들을 좀 놓고 보면 이게 진정성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오히려 조금 더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조금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 객관적인 그 냉철한 시각을 가지고 좀 접근해 보시면 오히려 투자적인 관점이나 향후에 우리가 미래의 발전 과정도 좀 더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1시간 동안 제 발표를 마치고, 그리고 다음 교수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